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흔히들 한국에는 두 개의 시간축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자연의 시간축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육의 시간표입니다. 입학과 졸업 시즌이 되면 국민적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학교이면서 학교 현장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학교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 문제는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학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이런 내용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전 충남여고 운영 현장을 맡았던 정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행복교육이용 공동체라는 교육봉사활동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오석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또 전문직으로서 일해왔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좋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진입니다. 한국교총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교육계에서 한 20여 년간 장기간 근무하면서 많은 교육적인 문제와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학생의 이야기, 그다음에 교사의 이야기는 최근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도진 교수님은 한국교총 부회장이시죠. 중앙부회장이시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이고, 오석진 대표님은 오랜 교편 생활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내 가장 고위직을 역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고위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주는 역할로 예. 교육국장 그러셨죠. 업무를 했습니다. 그 해외도 나가셔서 예, 교육원장으로 예. 3년간 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브라질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브라질로 예. 갔었습니다. 브라질 교육과 한국 교육은 어떤지 뭐 이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도 해주셨을 것 같고, 원래 외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외국 사례도 많이 좀 알고 계신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전교육 제목을 현황과 해법은 있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만, 대전교육이라고 뚜렷하게 구분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교총 부회장 입장에서 지역 단위별로 교육 자체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뭐 지역마다 뭐 대전교육, 서울교육, 전남교육이 다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을 따지면.
뭐 지방교육 자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상 그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는 국가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의 교육의 줄기가 있고요. 이제 작은 가지가 지역 자치에 맞게 이루어지다 보니 큰 틀에서는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자치가 온전히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의 의사결정 권한도 재량권의 범위가 그게 많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교육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커다랗게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틀 속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재량권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도 있고 또 지역교육과정 또 학교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다른 데와 좀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전 지역의 여건이 대덕 그 과학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과학교육, 수학교육 이런 쪽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하는 거와 또 학생 교육에 있어서 보면 그런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인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전국에 하나 있는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그 성시별 저기 한 그 공원이 있잖아요. 뿌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에서 인성교육 쪽에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 또 하나는 뭐 여기 현충원이나 또는 국방시설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국방, 애국 뭐 이런 교육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 있다. 그래서 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직에서 퇴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됐습니다. 아직 현직 냄새가 좀 나시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대전 교육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대전 교육을 평가하신다면 지금 그 자녀분들이 중고생은 아니시죠? 네. 네. 그럼 마음 놓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석진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저희 대전이 주변에 좋은 인프라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만큼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쨌든 국방이든 애국이든 연구단지든 이런 것들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조하고 낮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자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이게 객관화된 어떤 지표는 없지만 네.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뭐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그 교육감께도 보내드릴 테고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데 항상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두의 판단이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학교 가기가 학부모들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얼굴을 모르는 게 아주 당연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것도 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그 뭐 내용 중에 질문을 좀 자극적으로 해서 진상 학부모, 갑질 교사, 문제 학생 뭐 왜 생겼는지 이분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그래야 원인을 제대로 해야 저희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정은희 전 위원장이신가 위원장님이라고 네. 할게요. 네. 위원장님은 학교 운영위원 하셨으니까 교사들과의 소통은 별 문제 없으셨죠? 저는 자주 만나신 편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 사실은. 그러세요? 예. 저는 다른 학부모에 비해서 저는 교사분들과 만남이나 뭐 소통을 좀 주로 많이 한 편에 사실은 속해요. 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다른 학부모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사를 만나서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도적이라기보다는 교사분들이 항상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틀에 매여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거기서 정해진 것 외에는 하려고 들지 않는 반면도 있고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만남을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거야. 사실 근데 이게 교사와 학부모는 소통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을 가운데 두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교사들이 아예 차단을 시킨다고 뭐 하더라고요. 소통 부재가 아니라 소통 차단이라고. 예, 지금은 그런 예. 상황에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야기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뭐 교육자의 관점이기도 하면서 사실 학부모거든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긴 한데 갑질 부모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부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쳐요. 근데 실패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요,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올바른 선택이나 올바른 가치 판단, 올바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너무 많이 간과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러한 문제는 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 교육이 사실 자녀를 양육하고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그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그 에릭슨 사회성 발달 이론 같은 그 이론을 살펴보면 태어나서 0세부터 아이가 신뢰와 불신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인, 노년기까지 이뤄서 자아통정이냐 아니면 정말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느냐까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의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문제가 학교 현장만으로 국한돼서 저희가 해석할 수는 없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외부 환경 구성원들의 문화가 그 안에 배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현직에서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그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그 소통이 과거에 비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경향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형식상으로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또 각 학교에서는 뭐 요즘 같은 경우 진학 설명회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학교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소수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학교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일 겁니다. 아마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에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해서 가정교육이 엄격히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자녀들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자녀 중심의 어떤 위주 이런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학부모 교육을 쉽게 말하면 법제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 가기 전에 유치원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소프트를 해주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떻고 중학교 갈 때는 어떻고 대학 갈 때는 어떻고 고등학교 어떻고 이런 단계별로 필요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 속에서 서로 배우고 익히고 함께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부작용적인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차단한다고 보니까 아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연결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옛 속담에 저희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이에요. 이제 저는 어렵고 그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뭐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희 또래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학교 급식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저쪽 수도가 가서 물을 퍼먹고 뭐 오고 근데 이제 저는 실제 우리 그 담임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도시락을 뭐 그분도 그 학교 선생님 월급쟁이였으니까 넉넉진 않으셨을 텐데 도시락을 하나를 싸갖고 오신 날은 나 오늘 속이 안 좋다. 니네 나눠 먹어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부러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이런 그 선생님들이 매 학년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선생님 이름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성함도 이게 기억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어렵지만 뭐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집에서 가장 맛난 뭐 과일철이면 과일을 대접한다든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머님이 찬물 우물에서 퍼다가 설탕을 타서 그 설탕물을 드린 뭐 이런 것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선생님한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게 뭐 부끄럽고 이렇지 않았어요. 비슷했으니까 이웃집도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는 무슨 군사부 일체니 고루하다는 게 아니라 네. 앞에 먼저 태어나서 전 세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스승인의 행사 같은 것도 저희 했어요. 그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학교 문제의 발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사회 문화적 변화에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 탓만도 아니고 네. 또 단순하게 학부모 탓도 아니고 어떤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이는 뭐 집에서도 만나고 연결이 되지만 학부모와 교사라고 하는 교육 주체 간의 만남 자체가 이게 무슨
잘못된 걸로 몰아가는 이런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가 무슨 진상학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지나친 욕망 그런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니냐. 내 아이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누구 어느 한 축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의 최종 목표가 그 자녀분이 공부를 잘하시는데 어떤지 모르셔도 주변에 이제 그 네. 엄친아 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네. 공부 잘해서 네, 그렇죠. 뭐 직업을 의대 어떤 가고 직업을 뭐. 선택하는 걸 원하세요? 다른 부모 일반적인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예.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테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낫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맞아요. 네. 이 사회에서 이제 네. 보편적인 네, 인식인데 맞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라.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예, 예, 예. 저 주변에 이제 제 친구도 의사들 많이 있어요. 뭐 그 아이도 뭐 의사 시킨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아픈 사람, 찡그린 얼굴이나 봐야 되고 고름 짜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근데 그 직업이 그렇게 아니 이제 제가 네,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잡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직업관이 바뀐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저쪽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정말 미래의 우리 학생들의 행복이 돈과 권력 갖고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왔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공부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표본적인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쪽에 굉장히 과열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여기에는 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지역 사회나 모든 사회의 원들도 같이 한번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2030이 되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자연지능을 압도하는 특이점이 온다. 뭐 그 아주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두껍기도 하지만 동의합니다.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되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추격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추격을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OECD 뭐 십몇 위 국가까지 도약할 때는 베끼면 됐거든요. 따라하기만 하면 됐어.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지능 이론도 요즘은 다중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간지능, 뭐 수리지능, 네. 사회적 관계지능, 언어지능 다중지능.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왜 하나 기억력과 암기력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이건 같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회 변화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는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입학 전형에는 다양한 방법을 쓰긴 해서 그걸 또 잘하는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주체들 간에 교육 주체들 간에 압축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학부모, 교사, 학생 당연히 자주 만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당연한 걸 못하게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아니,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지금 차단시키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그거는 전부 모든 학부모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의 어떤 행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런 작은 것이 너무 큰 이슈가 돼서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작은 것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그 말씀이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교육청 활동을 할 때 학부모 강사라고 있었어요. 학부모 강사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계가 좀 잡혀서 계속 연계가 돼서 이어지고 이게 좀 확대되고 확산되면 그것이 바로 부모 교육하고 이어질 텐데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법제화돼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몇 시간 가상이. 동안을 의무 이수를 해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김도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법제화, 의무교육화 뭐 이런 내용은. 저는 사실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요 대학으로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양 교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좀 이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교직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학을 해서 이제 그 지침대로 제가 자율적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전 인공법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와 같은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시장이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의 반이 된 거고요. 기존에 그것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봤을 때 한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거든요. 그 속에는 뭐 암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 행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전반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좁은 그 국토면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등과 이념 대립이 있어 왔고, 그 속에서 정말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잖아요. 그것이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학생들 스스로가 첫째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소리를 지르지만 자신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한다고 자각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의 성향이고 하나의 기질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듬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 또한 우리네 전인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아까 오석진 대표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지금은 옛말이 됐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딱 저희 하나의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필요하되, 이것이 안 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동의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 또한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대라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하나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제도화했을 경우에는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했는데 그냥 핸드폰 만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전적으로 대표님의 말씀을 절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법적 제도 위에 저희의 더 나은 풍토가 형성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기가 저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등장했는데,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 또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뭐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참 숭고하고 존중받는 직업이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와 의무화하는 순간 교육은 고통이나 형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국들이, 개도국들이 수입을 해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성공을 못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도가 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답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프랑스에서 사회학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프리카에 프랑스령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아비투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자본을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 관계 자본, 뭐 지식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저개발 국가 식민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식민지하고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세, 그런 7가지 분류에 속하는 차이가 있다. 또 한국이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비투수가 있었지만, 이걸 도입한 수입국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비투수의 차이다. 뭐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도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특히 저희가 그때, 이게 좀 제가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자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면 된다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였어.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열심히 잠 안 자고, 야, 나중에 죽으면,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이런 데서 적절한 얘기면, 실컷 잘 텐데 뭐 이렇게 잠에 연연하냐. 학교 다닐 때 저희는 그게 있었어요. 3시간 자면 뭐 성공이고, 사당어라. 4시간 자면 뭐다. 예. 야, 이거 지금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배우자도 훌륭한 사람 얻는다. 이런 것을 교훈 급훈으로 붙여놓고 그렇게 저희는 했어요. 그게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윗단계의 다른 가치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자아실현의 최종 목표인 줄을 저희는 모르고 큰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배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이렇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추격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데 다양한 아이디어나 발상을 해야 되니까 아까 다중지능 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신체지능, 언어지능도 있지만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로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에서. 그래서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가 바뀔 때가 훨씬 지난 겁니다, 저희가.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구닥다리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 변화되는 사고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체제는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혁명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시기든. 그게 지금 그런 위기다.
잘못되고 있다. 니네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비극적인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 이렇게 저는 너무 좀 거시적인 종합적인 관점이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네. 뭐 교총에서도 연구를 좀 하시고 이렇게 이제 현직 같은 그 은퇴자들께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좀 바뀌셔서 네. 너 의사 안 해도 돼.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요양병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 면회 좀 와. 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어머니들이 모이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애가 스카이를 갔어? 아 부러워. 이번에 누구 집 애가 뭐가 됐어? 아 부러워. 이런 부러운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일러줬으니까 사회를 능가하기는 개인이 어렵잖아요. 아주 뛰어난 선각자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식이 미운 거야. 뭔가 좀 부족한 놈 같고. 그래서 이걸 개인이 아니면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바꾸기에는 어렵죠. 그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촉구, 자극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요.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전제고 예.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교나 모든 사회에서 기초와 기본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초와 기본이 아닌 기교로 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 기본은 그냥 대충 그리고 기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의 추진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사회에서도 모든 시점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서 짤 때 보면 목표가 필요성이 있고 목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고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 실행 계획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목표, 뭐 필요성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된다. 이것만 설명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게 왜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갖고 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샘플이다. 샘플인데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정말 구성해서 실행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식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 생성 과정과 원리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그거보다 시험 문제에서 핵심되는 요 내용만 알고 있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공감돼요. 예,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예, 제가 그 말씀 도중에 스카이 몇 명 보냈냐가 학교에 방이 프랜카드가 붙고 그것이 언론에서도 서열이 매겨져요. 전국적으로. 그게 순위가 예, 매겨져요. 예. 그거에 우리는 그거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그게 지켜보야 변해야 되는 되죠. 하나의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 그때 중도일보 기자님인데 예. 제가 대입시 담당 장학사였어요. 예. 입시가 끝나고 서울대 몇 명 갔냐요. 저는 철저히 그때 교육감님한테도 보고 안 했습니다. 서울대가 왜 중요합니까? 뭐 지방 저 사립대 가래들 대전에 있는 집 가까운 사립대 가면 되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뭐가 중요한 거지 왜 저기 하냐.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저보고 달라라는 거예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학교 물어봐 그럼. 그러니까 아주 독하게요. 전 학교에 50몇 개 교를 다 물었어요. 몇 명 갔냐 몇 명 갔냐. 그러니까 몇 명 썼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재방침과 같이 학교에서 그걸 왜 공개하냐? 우리 그런 거 중요치 않다. 공개 안 한 학교가 한 대여섯 군데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그 이튿 3일 뒤에 다 나왔더라고요. 이게 순위가 나와요. 네. 예. 마치 예전에 고등학교 우리도 보냈는데 그건 이제 안 보낸 중도일보만의 거죠. 문제가 아니,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얘기하는 게 언론은 아니고. 사실은 시대를 앞서가면서 여론을 그렇죠. 주도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또 더 큰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좀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여기 언론 얘기하는 아니 게 아니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런 언론도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기자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니까 이 방향으로 바꿔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저희가 시간이 예. 제한이 돼 있어서 교육 문제만 갖고 얘기하다고 해도 뭐 끝장처럼 네, 그쵸. 몇 날 끝이 며칠을 세워도 없죠. 끝이 안 날 텐데 그러면. 이 대전 동서교육 격차가 존재하는가 최근에 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 실제로 그 충남여고는 중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중부에 속합니다. 예, 네. 저희 집사람도 충남여고 출신이긴 한데 예전에 그 충남여고는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저희가 볼 네, 때 전통이 왜 있고, 좋냐면 네. 오래된 학교, 네, 그러니까 전통이- 많은 분들이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동서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동쪽 하면 중구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대덕구, 동구. 동구. 그럼 서구는 유성구, 서구하고 서구 네.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격차의 내용이 뭐예요? 학교 시설의 문제입니까? 학생이 스카이 입학생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뭘 갖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스카이 말 그대로 얼만큼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나 뭐 그런 문제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이 먼저 우선일 거긴 해요. 지역적인 특성도 그거 무시는 못 하는데 그리고 또 약간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말씀하셔도 교사들의 기피 현상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도 교사를 기피한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동서 간의 교육 격차를 벌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의 선호도도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럼 뭐 예. 동구와 중구 쪽에 그 현직에 계셨으니까 어떤 그 재배치나 뭐 이럴 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청 좋은 학교의 기준은 뭡니까?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제가 저희 집에서 통학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 예. 이런 거를 가장 저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에게. 예. 많은 분들은 그 학생의 그 여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예. 좀 이렇게 잘 알아듣고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좋아하죠. 그런 거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뭐 공익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이동할 때 그 각 선호하는 지역, 이 지역의 점수가 작고 그 기피하는 지역의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기피하는 지역에 그게 계시던 이제 분 암묵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있어요? 점수화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기피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제를 받아요. 그 주관적입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네, 기피하는 희망제를 것은 받는데 교사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죠. 거기에서 그런 경쟁되면 네. 점수에 의해서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성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그래서 안 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학부형님 말씀하시다시피 서부 쪽에 있는 학교를 대부분 선호하고 동부 쪽에 있는 학교를 기피한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저기 할 때
현재적으로 학생의 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게 딱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부 애들이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존재한다는 게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내부의 구성원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사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립은 순환근무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뭐 저는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 뭐 아이비리그 이런 명문대가 있고요. 한국도 뭐 그건 교육 시장의 차별화라고 할까? 뭐 이런 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예를 들면 졸업하고 나서 모교에 장학금을 얼마나 냈는지 예를 들면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런 명문학교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명문학교 기준은 그렇죠. 스카이 돈 많이 벌고 많이 권력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배출한 학교. 그럼 이건 좀 이게 빨리 고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부회장. 일단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좀 당황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좋은 학교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생각들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사회적 인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회적 인식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옳고 그른 것들을 논한다 하더라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좀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말씀하셨던 본 주제로 넘어가면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동구와 서구의 일단 전 정주 여건 차이라고 보거든요. 서구와 유성구를 제가 봤을 때 한 70만에서 72,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15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통계조사 결과요. 동구와 중구와 대덕구 합쳤을 때 한 5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구를 합쳐도 두 개의 서구, 유성구를 합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동구라고 하는 지역을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단점이라기보다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생각이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더 많이 이주하게 될 거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24년도부터 10월 30일 어제죠. 대전교육청에서 그 늘범학교에 관련된 그 교육감님께서 설명회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어린이집이 교육부 관할로 이제 소속이 예편됐죠. 그러면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교육이 관할해야 되는 역할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대전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육아와 가사로 휴직한 그 인구의 비율이 인구의 수가요. 약 3만 2천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명에 비해서 서구와 유성구는 휴직한 비율이 6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 각각.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유성구와 서구는 훨씬 육아를 하기에 좋은 여건인 거예요. 믿고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소득이 많은 가정들이 있고요. 반면 동구는 그렇지 못해서 맞벌이 가정이 조금 더 많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구에 일단 보육이나 어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과 후 시설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케어해야 되고요. 전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뭐 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 뭐 작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홍도 분교더구만요. 학생이 오면 월 320만 원을 주고 방도 주고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여 가구가 문의를 해서 그중에
지금 제 기억으로 4가구를 선정하는데 12가구를 1차로 모아서 설명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씁쓸한 네. 현주소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학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하지만 이게 중간에서 끊어서 참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를 약속드리면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교육 현황과 해법은 있는가? 우리에게 학교는 무엇인가? 답을 한 30초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대표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저뿐만이 예. 아니라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상머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1차적인 거고요.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지금 교사들의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학부모들의 탓도 아니고 학생들만의 탓도 아니고 이거는 지식 전수자로 전락해버린 교사들의 그런 마인드가 많이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고 모든 책임을 학부모한테 돌리지 말고요. 함께 풀어가는 교육 현장 그런 대전 교육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는 대전 교육이 아니라 변화를 모색하고 소통하고 상호 작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전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까지 교육 일선 현장에 계신 분 말씀 좀 해주시죠. 뭐 해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일단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뭐 학부모, 교사 모든 지역사회 이분들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라는 학력관도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미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림 그리기 하냐? 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하고 또 미래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르는 인간상이 바뀌어야 된다. 과거에는 전문형 또 뭐 전인형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관계형의 인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 위주가 아닌 어떻게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노령화 또 학생들의 부족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한 아까 말씀하신 뭐 교육 종합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면 하나씩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단절도 문제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 학교 간의 소통 단절도 크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도와줄 수 있는가, 학부모는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교육의 특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물처럼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대학에 그리고 대전에 모든 교육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부모와 시민들이 민관학이 하나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교육 문제 원인 진단도 어렵고 해법 모색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와 복잡성이 이 시대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 교육 목표 이것도 변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오래된 미래처럼 보존하고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목 대상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현식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